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김성수의 오늘 전격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전계환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왼쪽에는 최의원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의원입니다. 예, 지지난주에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랬어요? 예. 특히 최의원 평론가에 대한 욕이 쏟아져가지고. 예. 궁금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들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굉장히 바쁜 두 분이거든요. 정계환 평론가도 너무너무 바쁘고, 또 최의원 평론가는 뭐 라디오 재벌이고 너무 바쁘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겨우 제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실 여기 온다고 해서 뭐 종편들처럼 출연료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읍소를 해서 우리 한번 이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토론으로 한번 이바지해보자 이러면서 두 분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리에 주셔서. 뭐 특히 우리 저 PD님의 권위에 존경심을 표시하면서 제가 예. 방송에 아주 흔쾌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얘기해 볼 것이 총선 이후에 사실은 전국이 참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일관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미묘하게 돌아가는 전국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숙제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 왜 안 변하시는 걸까요? 이제 왜 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어제도 말씀 이제 하셨지만 이번 패배 원인은 결국 국민들이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을 심판해서 국민의당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번 이제 국회 심판. 그렇죠. 으로 이제 요약될 수 있는 이번 총선의 종합평가라고 하시고요. 예.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친박을 한 번도 만드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빵 터졌어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저도 놀랐죠. 그 왜 친박이 저렇게 그러면은 친박이 종류가 한 10가지 있습니다. 예, 원박, 월박, 그다음에 진박, 친박, 쫄박, 짤박, 복박. 그러다가 뭐 박이 다 있네.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박을 계속 만들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없었다 또는 당신이 만들었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상황 인식이 저 정도라면 앞으로 전국 운영은 정말 힘들겠다. 특히 20대 국회가 실제로 3당이나 정의당을 포함한 4당이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대통령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만 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 또는 타협, 대화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대통령께서 예. 이제 뭐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 보좌진들도 전혀 돕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그 글을 뭐 페이스북에서도 분명히 그쵸. 공유하셨잖아요. 예. 그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뚝심송이라든가 예. 또 우리 IM피터라든가 이런 예.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 예. 그 과거 의원 시절의 그 박근혜 의원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인식이 별로 달라질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그 인식을 공유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에 의원 때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지금과 동일하게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더라도 직언하지 않고 직언한다 하더라도 듣지도 않고 그것이 똑같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예전과 달라졌던 게 실제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화법 뭐 화술 이걸 비판을 하긴 했지만 네. 그게 보통은 그야말로 즉흥적인 자리에서 나왔던 네. 그런 언술에서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보통 잘 짜여져 있는 연설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무려 45개 그
국장급들과 하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즉흥해서 대답을 하는 듯한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게 저는 놀랍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별로 놀랍지 않고요. 아, 그래요? 원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짧게 이야기했던, 네. 그래서 선거에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은요, 네.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논리적인, 앞뒤 연결 문맥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감각, 자기가 갖고 있는 처한 생존 본능에서 나온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언론이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아하. 어떠한 논리적인 구성을 예전에 의원 때는 갖췄고 지금 와서는 갖추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아니 그 물뚝심송 같은 경우는 보좌진들이 다 넋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손을 아예 그냥 떼버린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의 대통령 보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대통령이 원래 이제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원래 스타일이 있고 네. 그럴 때 보좌진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네. 전달할 때도 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과연 충실한 참모 역할이냐 네. 아니면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만큼 네. 이 내용을 가공해서 지혜롭게 전달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참모는 지도자가 알아듣고 이해해서 바깥의 민심과 연결되어서 정책이나 발언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중화된 형태로 정리되는 이런 참모를 최고의 참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직원이 반드시 100% 정답은 아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지금 청와대 참모진은 가공할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없으니 아예 전달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것 이상 이하가 아니다. 아하. 거기다가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수석이 10개 이상의 수석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석을 통해서 십상시 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조율해서 전달하는 비서가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늘 이름 나오는 이분들이 뭔가 체계를 갖추고 그 정보를 공식적인 라인에 의해서 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관이 하는 일을 청와대에 보고할 데가 없고 청와대 수석이 하고 있는 일을 대통령이 찾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종합해서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다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말 주변 가신 그룹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무능하다기보다는 무능한 상황으로 만든 참모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잘 들어보면요. 그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인 책임은 네. 대통령이 지는 것이지만 지금 그런 참모들이 수십 년 동안 옆에 있도록 만든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을 때 직원을 누가 그러니까 야당에 있었을 때 누가 직원을 제일 잘 많이 했냐면은 하나가 비서가 제일 직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직원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방금 정계현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가공해서 이해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면 김대중 그때 총재 같은 경우는 이미 이해하고 있고 그 너머를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도자는 그 정도의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견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 보고하더라도 그게 먹히지 않는 이유는 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이 나이브하든지 올드하든지 후져. 그래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근데 이 부분은 잠시 제가 좀 따지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때와 비교하면 각 분야별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성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해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의 역할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이것을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하는 통치자의 용인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권
정권 시절에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지금 현재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게 그 국민과 동떨어져 있게 된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분석한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처에서 나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기술 같은 것이 굉장히 후지고 더군다나 굉장히 불안전하더라. 그러면 그 기술을 구사하게끔 돕는 사람들도 다 붕괴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지금 하여튼 두 분은 공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청와대의 그 시스템이나 혹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구분을 하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공식적인 의견이 모이고 지금 민심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체계가 문제가 있지만 네. 엊그저께 대통령이 또 하셨던 말씀은 네. 이걸 민심과 너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폄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도 개인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만한 사람은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지시해서 당이 유승민을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공천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총선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네. 계속 유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을 모로쉐로 일관하면서 자신이 내비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친박이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지금 30%의 콘크리트 지지층 유지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 유지되는 30%면 우리나라 국민이 1,500만 명입니다. 숫자로 정말 따지면 그 정도만 있어도 대통령은 권력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1,500만 명, 30%의 지지 그것이 깨져나간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어버이 연합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청와대 집회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계속 파급력이 커지는 것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지지율 30% 꺼질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선거 끝나면 레임덕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레임덕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 지지층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기환 평론가의 얘기는 30%를 아마 지켜보려고 이런 식의 마치 나는 모른다라는 식의 그런 쇼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그 주변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고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제 데모를 하고 그랬지만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순식간에 그냥 막 모든 것들이 다 까져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군가는 배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외부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한 것은 내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부가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강하고 세 보이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도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는 이중성이다. 첫 번째 외부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항상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누군가 자기한테 총불을 겨누지 모른다. 보스 제일 큰 보스부터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권력 집단 자체가 굉장히 허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의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새 당이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총선 이후의 국면을 치유해 나가는 방식들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갖다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자, 일단 최유한 평론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국민의당 총선 이후에 자기네들이 대체해 나가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점수도 좀 한번 매겨봐 주시고 또 거기서의 포인트,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사람이 저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사항이 아주
뭐랄까 그 절묘한 그 의석 배분과 그 의석 배분으로 인한 힘의 균형, 그 힘의 균형의 균열이 나면서 그 사이를 틈을 박지원 의원의 탁월한 정치 감각이 치고 나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게 정치공학적인 얘기라고 해서 또 뭐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네. 어쨌든 지금은 원구성을 20대 그 원구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 내부에서 네 책임이네 내 책임이네 계속 싸우면서 어느 중심에 모이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1당이 됐는데 지금 김종인과 문재인과 김종인의 싸움 때문에 이거 또 중심 못 잡고 있거든요. 네. 전대가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 사이에서 심지어는 여와 야를 넘나드는 발언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 할 수 있지. 한국판 양쪽 하나 할 수 있지. 이거는 안철수, 김성식 반대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국회의장직 더불어민주당 말고 새누리당 줄 수 있어. 라고까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아주 묘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걸 박진호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전체를 다 휩쓸고 있다. 이렇게 먼저 총평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이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뭐 검토할 수 있다는 등 그리고 또 뭐 연정에 대해서 그렇지만 새누리당하고는 연장 안 하겠다고 선은 그었죠. 네. 그리고 뭐 국회의장을 새누리당한테 줄 수도 있다. 그 대통령이 와서 요청하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실은 김홍일 뭐라고 표현하면 김홍일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위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고단수의 무슨 딜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현란한 정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것이 큰 의미를 갖거나 네. 뭐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뭐 아니면 지금 뭐 정말 국민의당이 주도하거나 뭐 이런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 거죠? 아니, 어쨌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려고? 그렇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뭐 정치라는 것이 늘 이제 전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전술이 살아 있으면서 계속 나와야만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뭔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있고요. 이슈라는 것은 반드시 자당에 유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키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도를 높이는 또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각 정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일단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핵심을 여전히 잘 읽고 있지 못하다. 아하. 확실한 것은 새누리당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것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정당에게 정권은 더욱더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새누리당은 완전히 지금 지리멸렬 상태 아닙니까? 당장 총선 결과에 대해서 누구 책임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고 대통령 나는 절대 아니라고 선언했으니 새누리당은 정말 오갈 데가 없는데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있어요? 서로 원내대표 하겠다고 나서고? 아니요. 이해가 안 돼. 아니 국회의원을 4년 더 유지하는 것과 의원 선수를 한 번 더 쌓는 것과 정권을 잡는 부분과 그건 다르기 또 때문에 총선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각각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총론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론에서 보면 책임 단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좋다 지리멸렬이고 특히 새누리당을 지지 않았던 다수의 국민들은 좋다 고소하다 뭐 이렇게 칩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러면 자기들이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123석과 38석을 얻었는데 지금 하는 꼴은 뭐냐.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를 쫓아내느냐 마느냐. 여기에 문재인 대표가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렇게 해서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잠깐만요. 여기는 종편이 아닙니다. 아니요. 국민 TV 라디오예요. 대통령을 그만큼 비판하고 문재인 대표를 제가 이 정도 비판할 자유가 없으면 정말 방송하면 안 되지.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지난번 토론했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조합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원하지 않던 김종인 대표가 이 당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고 123석을 얻었던 것에
공이 있는 것은 예. 아무리 문재인 대표를 존경하는 분이라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욕을 듣는 것은 노예하다, 욕심이 많다, 내려놔 할 때를 모른다. 거기다가 발언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정말 정체성 문제가 있을 정도로 느껴지죠. 예, 예. 이번에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합의 그렇죠. 빨리 이행하라고. 그거 굉장히 당론하고 벗어난 얘기 아니에요? 벗어났는데 그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가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데려왔죠. 문재인 대표가 데려왔으면 그분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의 또 책임은 이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도 간접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대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했으면 이분이 논란을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네. 포용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분을 몰아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을 안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권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예. 이런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이지. 예. 직접 나서서 하진 않지만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김종인 대표의 개인사 문제나 과거사 발언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로 공격을 하면서 마치 쫓아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매우 어려운 수 있다. 결국 패권적 발상이 특정인을 몰아내는 데 쓰였구나. 이렇게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충분히 그러니까 말씀은 예.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문재인 대표의 온전한 뭐랄까 책임으로만 묻기에는 썰지 마시고요. 예, 책임으로만 묻기에는 예.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뭐냐면은 지금 김종인 과연 그거죠. 선거 때 김종인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123석을 얻었냐?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잠깐만요.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조금 얹어드릴게요.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셀프 월계관을 쓰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네.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대표가 잘해서 123석 온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적한 거죠. 그런 얘기인데. 네,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럼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셨던 포용적 관점에서 김종인 대표를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다음 대선까지 몰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칙소리를 안고 계속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고 치지 않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보좌를 해야죠. 이건 역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역시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물론. 이분이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이 될 사람 같으면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문제는 이 당이 무너졌을 때 구원투수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 문재인 대표가 상고 초려를 해서 데리고 온 분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공이 있든 없든 냉정하게 따져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공이 누굽니까? 정말 선거의 여왕은 대통령이었죠. 야당이 이겼을 때 대통령 때문에 이긴 거지 어떻게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잘해서 이긴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의 공이고 누가 더 기여를 맞아요. 많이 했는 거를 따지는 것은 김종인 대표는 대통령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질 수 있어요. 아하. 당 대표이기 때문에 따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표는 이런 것들을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재인 대표의 힘이나 김종인 대표의 힘에 의해서 승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면 그런 데서 더 낮은 자세로 이분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공격하지 마세요.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제가 다 모시고 온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빠져 있으면 이분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민심이 입 안 되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문재인 대표 나와서 죽이라고 국민들이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죠. 그때 가서 이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딱 잘라도 당연하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은 이거 뒤에서 또 조종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런 네, 얘기를 또 듣는단 이거는 말이죠. 무슨 집단이 뭐 같이 움직여서 하는 꼭 폭력배 안 같아요? 그리고 호남에서 한 약속은 어디 갔어요? 호남에서 그렇게 해서 패배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 아직도 호남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안 돼 있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호남에 한 달 정도 사시면서 정말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손을 잡으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당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라고 비켜서 있으면 아니 오지 마라고 해도 문재인 대표 내세워서 대선 후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토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k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전격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토론이 너무 열기가 뜨거워져가지고요. 잠시 쉬었다 왔는데요. 자, 일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이후에 대응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에는 두 패널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조금 이제 뒤로 물리고요. 국민의당이 잘하는 건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은 박지원만 잘해요. 박지원은 잘한다고 보세요? 네, 박지원이 잘하고. 아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기술, 네, 정치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내고 있는데 잘하고 당연하죠. 있다. 아니, 당연하죠. 왜 그러신 건가요? 네, 저는 박지원 의원이 현재 가장 노련하다. 정치 전체 판을 끌고 왔는데 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판을 끌고 가는 거까지는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네. 전체 이렇게 변화를 이끈다든지 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목포에 남아있는 이유는 DJ 때문이거든요. 네. DJ 없는 박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량하지만 그 이름 가지고 목포에서 살아남았고 지금 전체 판을 뒤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저는 평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그러면 국민의당은 잘하고 있느냐? 국민의당, 그러니까 박지원 빼고요. 전체한테 잘하고 있느냐? 전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워낙 못하니까 야당한테 표가 쏠렸는데 야당 중에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못하니까 국민의당에 쏠린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반사 이익을 받은 정당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하든다고 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은 당을 깨고 다시 만드는 정도의 결단이 필요했었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를 갖다가 좀 품어 안으면서 실질적인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 국민의당한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국민의당. 예.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 다리 역할. 예. 그 역할 이상을 저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스스로가 기대하지 않는 거하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국민의당이 처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새 정치를 하는 정당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과거에 이제 새 정치 한다면 일단 그는 파기했고 이번에 제3정당으로는 또 올랐죠. 그런데 제3정당이 비례대표에서는 제1야당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제3정당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세 번째 정당이라는 거죠. 36석. 38석.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하면서 얘기했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저 당은 망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꼴이 캐스팅보트 정당이에요. 캐스팅보트는. 근데 박지원만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립정부 문제하고 연합정부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연립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극우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태규 본부장이나 주성용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정권이 만들어지면 아젠다에 맞춰서 연합정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은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준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지. 미쳤다고
연립정부를 합니까?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이 국민한테 비전을 보일 때는 정당 만드는데 그 끼어 들어가서 캐스팅 못하면서 장관 몇 개 먹겠다고 하면 누가 그 정당이 새정치를 하면 네, 그 사람을 대한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38석까지 받은 것조차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그러니까 되고. 이게 새정치가 아니고 네. 구태정치의 예. 이 몸가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양해해 준다고 하고 또 호남에서 자민련이라는 것도 너무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네. 결국 이 당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서 제1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갖겠습니다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이미 어떻게 하면 거대 여당이든 야당에 빌붙어서 꼽살에 낄까? 그렇죠. 뭐 꼽살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방송인데. 예, 꼽살이 끼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겠다.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이 정당이 무슨 반사 이익이든 아니면 자기 역량을 발휘한 그 이익을 얻었던 것이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 지금 이제 20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그 태도들을 보이고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막상 시작이 되어서 각 정당별로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각 정당별로 어떤 식의 법안을 내고 어떤 식의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 법들에 대해서 각 정당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판도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측을 하면요. 예. 다음 대선은 예. 지금보다 후보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두 번째는 정당이 양당 구도 또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1대1 구도로 안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요. 국민의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할 예. 수도 있어요. 예.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돼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2년 만에 총선을 다시 치러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면 그런 전제로 각 정당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는 아직까지 그런 발언이 없지만 주변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앞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하. 그러면 역시 더불어민주당만 좀 정신을 차리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다수의석에. 정말 답답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얘기하는 걸 보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자기 몸집을 키워야 되는데 뭐 정천웅 의원도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는 말 보면 국민의당은 지금 대권 후보가 있는데 새누리당은 대권 후보가 없으니 둘이 짬짬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식의 언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정치예요. 좁은 그러니까. 정치고 얕은 정치고 이게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해서 돼요? 누구 때문에 이겼는데 그러니까. 아니 안철수 대표 때문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명확하게 새누리당 아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거 보여줬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너네 제대로 못해서 하고 밀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은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포지티브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사 그것이 새누리당이라 할지라도 아하. 이것이 국민들 이익에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셋 다 뭐 너희들 안 돼. 예. 이런 선언은 받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 보겠어. 그렇죠. 이런 건데 여기서 서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으면 넌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포지티브 정치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지지했죠,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문재인 대표로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택의 자유가 바른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대표를 존경하고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은 네. 늘 저한테 따질 때 야,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은 아니고 누가 있느냐. 너 그거 말해봐라. 그래서 문재인을 살리고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확장성을 가질 수 확장성을 없어요.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의 책임자가 되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 비판을 왜 저보고 비판을 합니까? 누구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분이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비판을 하면 저도 제가 방송에서 하고 나면 수없이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저놈은 뭐 박근혜 편이다. 저놈은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하니 제가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신을 차려서 가장 쉽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것은 명확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후보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자기 능력, 확신, 이런 것들을 국민적 신뢰로 이어주는 능력을 보여야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좀 그 기가 막히게 지금 20대 원구성과 함께 원구성과 함께 의정 활동이 지금 시작이 된단 말이죠. 각 그렇죠. 정치 세력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 인물에 있지 않다. 저는 인물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 뭐 몇 년, 1년 전, 2년 전에 1등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원구성 20대 원구성하는 지금부터 각 정치 세력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법안을 내오고 어떻게 국민에게 포지티브 정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물은 튀어나오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가 급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 빼고 어차피 관심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많은데. 국민의당하고 예. 정의당에게 예. 너희들이 이거부터 하면은 너희들도 대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부터 해라.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정치하지 마라. 너무 추상적이야.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 문제를 고쳐시켜라.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거 있잖아요. 첫 번째로 20대 원구성에서 법안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안 제출할 때 지금 국민들한테 막혀 있었던 거, 예. 막혀 있었던 법안들, 예. 그거 국민들한테 지금 물어봐라. 아하. 우리가 지금 원구성에서 나갈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법안 제출하고 제일 먼저 어떤 식의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속에서 물어봐라. 의원들끼리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지 말고 밥 먹어야지 물론 예. 각각 자기들 지지해줬던 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까지 지금 다 각기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까요? 어떻게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있는 집단 지성을 끌어내라. 그렇게 활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이 어떻게 하면 정권을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를 일단 크게 봐야 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호남 문제 어떻게 할 건지 호남에서 한 달 살든 2달 살든 올 연말까지 살든 호남 문제 해결하고 와야 된다. 아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네. 냉정하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심판이죠. 네. 이것을 자꾸 혼돈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얘기가 국민의당하고 정의당 하여튼 여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호남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일단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거 풀지 못하면 저는 대선 불출마 해야 된다고 내려가 생각해요. 살아야겠네. 두 번째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혼자 끝까지 원웨이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안철수 후보에겐 대통령의 자리는 없습니다. 미래가 없죠.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당 내 기득권 던져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 국민의당이 갑자기 몸집이 확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길이죠. 그 이야기는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죠. 정권을 교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손학규 그럼 전 대표.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고 내려오면 본인이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요. 그렇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정의당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저런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기대, 모성 정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심상정 대표가 지금이라도 일찍 대선에 뛰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의 제대로 된 모습을 정의당을 통해서 한번 구현하겠다. 이렇게 저는 튀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석이 많던 적도 정의당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의당. 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보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비전 제시하면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되죠. 국민들에게 야권 지도자의 선택을 폭을 넓혀줘야만이 정권 교체는 훨씬 더 가까워진다. 구체적으로 저는 국민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일단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시간이 없네요. 쿵얼대지 마시고요, 좀. 자, 오늘 얘기를 해본 핵심은 총선 이후의 전국 어떻게 준비하고 바꿔나가야 되느냐.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야말로 일정 정도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 정당들은 지금 대권을 향해서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국민의 민의를 성실하게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그 소수 정당들은 지금 대권 쟁취의 선언들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선택지를 넓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직격 토론 정말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히어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순수하고 숭고한 그런 좋은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영웅으로 설 때 대권도 바뀌고 또 우리들의 사회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되게 잘한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